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챕터 2, 챕터 1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챕터 2의 제목은 Particle Properties of Wave입니다. 다시 한국말로 얘기하면 웨이브의 파동의 입자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파동이 이 챕터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로 잘 모르시죠? 굉장히 대표적인 그림 3개를 좀 따왔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요거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흑체 복사를 얘기한 거고, 얘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광전 효과라는 것으로 노벨상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챕터원에서 받은 얘기한 상대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컴프턴 산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웨이브의 입자적인 성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세 개의 토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도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할 건데, 웨이브의 파티클적인 성격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웨이브는 뭐고 우리가 파티클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파하고 입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가 다를까? 입자와 파동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지? 뭐가 차이점일까요? 자, 그래서 그림을 넣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자, 요거 그림하고 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파티클에 대한 걸 그린 거고, 하나는 웨이브에 대한 걸 그린 겁니다. 이 파티클 보면 이 총알이 이제 파티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웨이브는 이 친구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쏜 파동이, 무기로 쏜 파동이 바로 이제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보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총을 쐈습니다. 그러면 총알이 나가겠지. 누군가 맞고 이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겠지만, 여기 특징이 뭐예요? 얘가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충분히 에너지하고 모멘텀이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를 통해서? 이 총알을 통해서입니다. 총알이 질량 있는 녀석이 와서 얘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자, 얘 웨이브로 봅시다. 웨이브는 어떨까요? 질량 있는 녀석들이 옵니까? 질량 있는 녀석들이 여기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런 거 공기들이 있습니다. 그지? 이 녀석 이쪽으로 직접 가냐? 그렇지, 가지는 않아. 하지만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매질은 직접 이동하지 않지만 이쪽으로 무언가가 나르게 돼요. 무언가를 나르죠? 아까 말한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있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와 모멘텀을 나르는 형태를 바로 웨이브라고 하고, 질량 있는 물체가 직접 질량을 가지고 에너지와 모멘텀을 나르는 것을 이런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질량의 녀석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하고 질량의 녀석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지 직접 하지 않는 거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다 웨이브로 분류를 하고, 이런 웨이브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음파, 종파, 횡파, 종파와 횡파 다 이제 나누는 거지만, 줄로 만드는 텐션을 만드는 그런 파동, 여러 가지 파동들, 물결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웨이브에 해당됩니다. 수면에다가 돌을 던지면 수면이 이제 웨이브가 일어나죠, 그죠? 근데 여기는 물 분자를 보면, 물 분자는 사실은 좌우나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뿐이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 호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오는 웨이브의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지 않는 걸 웨이브라고 하고, 이런 거 성질들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 중 하나도 빛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파티클들 대표적인 뭐 있을까요? 질량 있고 우리가 모멘텀하고 에너지 나눌 수 있는 건 다 여기 해당돼요. 대표적으로 총알, 그다음에 야구공, 그다음에 차, 사람, 다 질량 있는 것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에너지를 나누니까 덩어리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얘는 덩어리가 아닌 그냥 어떤 무형의 어떤 뭐라고 하나, 주기적인 어떤 운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 웨이브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파티클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덩어리 성질을. 그게 바로 이번에 이제 이 챕터의 메인 핵심이 되겠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실은 조금 더 여담을 얘기하면 우리는 인류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질량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근데 꼭 외계인이나 아니면 또 어드밴스한 문명에서 우리 지구를 쳐들어오면 그들은 이렇게 돌대포나 총알을 쏘지 않고 뭐죠? 이런 웨이브를 쏴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웨이브가 좀 더 어드밴스해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파티클이 좋을까요? 웨이브가 좋을까요?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면서 봅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서 인류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좀 사용하고 있는 건데 현대물리에서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챕터를 통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챕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파동 입자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챕터인데요. 첫 번째는 이 파동의 입자성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파동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파동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결파니, 수면파니, 뭐 여러 가지가 음파도 있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그 전자기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전자기파가 빛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빛이 또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리 오브 라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책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빛은 그 우리 광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에서 제일 오래된 아주 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전부터 이제 2000년 전부터 아마 과학을 연구한 걸로 문헌에 나와 있고요. 물리는 그 뒤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했죠. 그래서 이제 1700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연구하고 나서 1700년이 지나고 나서 대략 그때 뉴턴이 옵틱스라는 이게 좀 오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뉴턴 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옵틱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뉴턴이 1704년에 그 리플렉션, 섀도잉, 그늘지거나 반사되거나 그다음에 직선 운동하는 그런 빛을 가지고 특히 진공에서 우주 밖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그 빛은 입자일 것이다라는 입자설을 내세웠습니다. 이 입자설은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빛이 질량이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입자라고 이제 뉴턴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질량이 없다는 건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래서 입자설을 얘기했습니다. 1704년은 어떤 해냐면 1687년에 뉴턴이 프린키피아에다가 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들을 이제 낸 그런 논문을 퍼블리시한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언제야 17년 전 정도에 이미 뉴턴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뉴턴이 드디어 빛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뉴턴의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명을 받습니다. 역시 뉴턴은 정말 천재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설, 입자설을 그냥 강력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빛은 아마 입자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거보다 조금 빨리 호이겐스가 1690년대 14년 빨리 했잖아요. 그죠? 리플렉션하고 디플렉션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호이겐스 원리라는 걸 이제 써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웨이브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 입자설이 아닌 파동설을 이제 제창을 합니다. 하지만 요거보다 3년 전에 이미 뉴턴은 전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 설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입자설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좀 암흑기가 생겨요. 빛의 암흑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호이겐스는 이거보다 13년 전에 13년 전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1677년, 78년 이쯤에 한 겁니다. 뉴턴보다 더 먼저 유명해서 있었는데 굉장히 소심하고 꼼꼼한 성격에 한 13년 동안 이걸 갖고 계속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표를 해갖고 결국 이제 입자설에 파동설이 그 권위에 의해서 밟히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700년대 내내 1800년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빛은 파티클일 것이다 라는 입자설을 믿고 살았습니다. 굳건히.
그런 와중에 1800년 초에 토마스 영이 슬리트에다 구멍을 2개 뚫는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BC에서 더블 슬릿 알죠? 그러니까 슬릿 이렇게 구멍 2개 뚫어갖고 파를 쏴주면 파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봐주면서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패턴들이 생긴 겁니다. 그 패턴을 보니까 인터페어런스와 디프렉션들이 나와요. 이거는 파동에 있어서 아주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건 파동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100년 동안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고 권위 눌려 있었다면 드디어 이제 파동이라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파동인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어떻게 백큐음을 뚫고 날라올까라는 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제5원소 에테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제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1803년입니다. 그로부터 한 얼마 됩니까? 60년이 조금 지나서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갖고서 그 C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그 빛의 속도를 계산을 하게 돼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서 빛의 속도가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빛은 그냥 웨이브다, 파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자였던 것에서 파동으로 급격하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통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 C를 계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플드 된 일렉트로마그네틱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스페이스로 프로파게이션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빛이 파동이고, 그러니까 파동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빛 외에 다른 파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 외에, 빛 바깥에, 우리가 아는 빛은 뭐죠? 비저블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비저블 외에 다른 빛들도 있다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발견해요. 대표적인 게 적외선입니다. 빨간, 이렇게 스펙트럼에서 빨간 초파란 것은 빨간색 바깥에다가 여기 온도계를 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발견돼요. 그래서 적외선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런 것도 다 발견한 다음에 엑스레이까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라는 것을 맥스웰 이퀘이션으로부터 이제 확실히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파동이야라는 게 좀 의심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론이니까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르츠 아시죠? 주파수의 단위. 그래서 헤르츠가 1888년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인덕션을 발견합니다. 코일을 2개 놓고 이 코일에 이제 멀리 떨어진 코일에서 여기서 전자기도를 하니까 이쪽에 전자기도를 한다는 것을 한 2, 3m 내에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코일에서 이 코일 사이로 전자기파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자기파가 공기 중에 프로파게이션 한다라는 였는데 그걸 드디어 이제 실험적으로 헤르츠에서 발견한 겁니다. 대단하죠? 응? 근데 이 헤르츠를 찾아간 그 하나의 천재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마르코니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코니는 헤르츠는 2, 3m에서 실험했는데 이거를 뭐 100m, 1km, 나중에 수백 킬로까지 이제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2개의 대륙 간에 유럽하고 미국 간에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것을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 장거리 무선 통신이 이제 성공을 하게 돼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의하면은 이 2개에서는 이제 통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직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든가, 땅도 통과할 수 없고 여기는 컨덕터니까. 그래서 2 대륙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없는데 마르코니가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마르코니가 다 거짓말한다고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꾸로 계속 해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토탈 리프렉션을 통해서 애들이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플라즈마의 아이온스피어라는 건데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전리층이 지구에 전리층이 있다는 걸 나중에 또 발견한 또 계기가 돼요. 어쨌든 재미난 겁니다.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 요거는 파동임을 확인해서 우리 실생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파동임을 확신히 하는 거고 실험적으로 충분히 파동일 거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900년도가 들어지면서 정확하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빛은 파동의 일종이다 라는 것이 여기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끝났나요?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그죠? 아주 재미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재미난 일 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웨이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웨이브가 있으려면 크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웨이브라고 합니다. 거꾸로 내가 웨이브라고 하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슈퍼포지션은 뭐냐면 포지션은 알죠? 위치. 슈퍼는 뭘까? 슈퍼. 마트 다음 슈퍼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슈퍼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보다 높은 영역을 슈퍼라고 합니다. 슈퍼리얼이라고 하면 우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과 똑같은 걸 슈퍼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슈퍼입니다. 슈퍼. 신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울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이 길었지만 슈퍼라는 뜻은 뭐냐면 뭐뭐의 위에라는 뜻이에요. 사람 기준으로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슈퍼 포지션은 뭐냐면 그 위에 위치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웨이브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는 웨이브가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웨이브가 있다 합시다. 그럼 점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포지션에 도달했을 때 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의 웨이브에다가 그 위에 웨이브를 덮어서 그냥 단순히 썸한 것처럼 그 위에 슈퍼포즈 하는 겁니다. 웨이브 하나 있고 그 위에 다른 웨이브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것처럼 마치 두 개의 웨이브가 만났지만 하나의 웨이브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와는 거하고 또 이 웨이브가 또 아무것도 없을 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에 있는 웨이브를 단순히 슈퍼포즈 더한다는 겁니다. 그 같은 위에다가 겹쳐 더했을 때에 그런 앰플리튜드가 나온다라는 거 슈퍼포즈예요. 더 재미난 건 이 슈퍼포즈는 그러니까 일어나고 나서 서로 독립적으로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재밌죠? 이 슈퍼포즈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이런 성질인데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인터피어런스입니다. 인터피어런스. 서로 간섭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개가 더 더해졌다고 했잖아요. 더해지니까 얘하고 앰플리튜드가 더해지니까 이제 두 배는 아니지만 큰 앰플리튜드가 됩니다. 하지만 앰플리튜드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 거꾸로 된 녀석이 온다. 그러면 서로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이렇게 갖고 슈퍼포즈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제 빼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간섭에는 두 가지 간섭이 있어요. 위상이 같으면 이 녀석하고 위상이 같으면 같이 더해져 갖고 더 보강이 일어나면 보강 간섭,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있고 또는 얘는 위상이 높을 때 낮잖아요, 그죠? 두 개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빼주게 되겠죠, 그죠? 슈퍼포즈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디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 이거는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 두 빛이 만났을 때 더 밝아질 수도 있고 더 흐려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웨이브적인 성질이고 성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를 인터페어런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웨이브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디프렉션입니다. 디프렉션은 뭐냐면 빛이 작은 공간을 통과할 때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디프렉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큰 문이 있어. 문에다가 내가 빛을 여기다 쏟았습니다. 프레쉬를. 그럼 어떻게 지납니까? 빛은 직진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 문이 있잖아요. 이거는 빛한테 너무 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진합니다. 없는 것처럼 직진해. 하지만 이 빛의 웨이브 랭스에 거의 준하는 이런 작은 슬릿을 만들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그냥 직진하지 못하고 여기서 빛이 이렇게 퍼짐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디프렉션이라고 해요. 매질이 다른 걸 통과할 때 이렇게 꺾이는 거 뭐죠? 그건 디플렉션이라고 하고 작은 구멍을 지날 때, 홀을 지날 때 꺾이는 것을 퍼지는 것을 디프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달라요, 스펠링이. 잘 보이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써게 되면 여기는 더블 슬릿 이런 디프렉션 패턴이 아니네, 싱글 슬릿이네요. 자, 이렇게 싱글 슬릿을 놓는다 하더라도 빛이 이렇게 평행파가 와서 이 작은 공간을 지날 때 이렇게 퍼짐이 일어납니다. 퍼짐이 일어나는데 재미난 거는 그래서 여기 이상한 패턴들이 생기는데 이런 보강 상쇄 반섭의 어떤 패턴도 일어나고 거기에 이런 인텐시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엔벨롭이 여기가 크고 작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인터페런스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인터페런스 패턴이 일어나는데 이걸 바로 이게 디프렉션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성질, 특히 이제 두 개의 어떤 결과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지 절대 입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녀석이 왔을 때 어떻게 봅니까? 사이에 오면 이 질량이 2m짜리하고 m짜리가 왔다 갑시다. 그럼 여기 순간적으로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3m이 된 다음에 1m이 이쪽으로 가고 2m이 이쪽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합쳐지든가 튕겨가 거꾸로 타든가 그러겠죠. 이건 이제 웨이브만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여기도 봅시다. 얘가 이렇게 생긴 질량이라는 게 웃기겠지만 어떤 이런 질량이 있고 이런 또 질량이 하나 있다. 두 개 합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치면 그냥 3m이죠. 그죠? 어떤 질량에 대한 어떤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럭티브나 디스트럭티브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마지막 디프렉션을 한번 봅시다. 모래알을 쏜다고 할까요? 이 작은 구멍에다가 모래알을 막 쏴줍시다. 그러면 모래가 어떻게 떨어질까요? 모래알이 이렇게 이런 데 맞아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모래알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제일 많이 쌓여있고 여기가 제일 조금 쌓이게 되죠. 너무 심하게 그렸나? 자, 이렇게 그린다 합시다. 이렇게. 모래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모래시계에다 모래 떨어뜨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하지만 이런 패턴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디프렉션 패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패턴이거든. 이렇게 인벨럽을 맞출 수 있겠지만 모래알로 절대 이렇게 패턴 모양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반드시 웨이브가 갖는 특성이다. 거꾸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이제 웨이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또는 전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빛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빛이 오랜 세월 동안 뭐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맥스웰 방정식하고 헤르츠하고 마르코니에 의해서 빛은 그냥 파동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파동이 있을 때 특히 가져야 될 성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after 맥스웰 헤르츠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sure 했습니다. 뭐라고요? 빛은 그냥 웨이브야 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물리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뉴턴 방정식과 맥스웰 방정식만 있으면은 이제는 뭐 물리라는 게 정확성 올리는 일만 필요하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할 만큼 물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찰나에 무엇이 발견됐냐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견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experimental result of black body radiation came up. 갑자기 팍 떠올라오게 됐습니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한국말로는 흑체 복사라는 겁니다. 자, 그 흑체 복사를 알려면 흑체가 뭔지 좀 알아야겠죠, 그죠? 흑체를 이제 BB로 쓰는데 BB가 바보는 아니고 블랙바디라고 그냥 합시다. 예, 우스갯소리하는 줄 알았는데 괜히 했네요. 어쨌든 저 블랙바디를 알려면 화이트바디가 뭔지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중적인 화이트바디는 뭐냐면 빛이 오면 이 메터리하고 인터랙션을 하지 않고 인터랙션을 최소화하고 애들이 다 반사하는 이걸 그냥 화이트바디라고 합니다. 이 화이트바디는 모든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이 빛이 이제 정확하게 결맞게 이렇게 반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거울처럼 보일 수 있겠고 여기 찌글찌글했는데 다 그냥 반사를 한다 그러면 난반사가 일어나서 그냥 화이트하게 그냥 하얗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바디라고 그래요. 이거의 특징은 빛하고 얘하고 거의 인터랙션을 최소화해 갖고 이제부터 에너지가 오지 않는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빛이 와서 얘하고 거꾸로 인터랙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 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메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빛을 여기다 딱 쏴줘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와서 저기 일려올 확률은 거의 없고 반사 일어나서 반사 막 일어나서 들어간 포톤들이 이 사이에 모든 녀석들하고 인터랙션을 충분히 해서 전부 다 흡수해서 이너프 인터랙션을 해서 이 메테리얼들이 서멀 이퀄리브리엄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열평형 상태에 있는 녀석들이 서로 막 오실레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그 오실레이션에 해당되는 이런 주파수를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할 겁니다. 그 빛을 쏴줬는데 전부 다 흡수를 하고 나중에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 스펙트럼을 방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방출하게 되면 컨티뉴움으로 방출하게 돼요. 어떤 특정한 파장을 쏴줬지만 레이저 빛을 하나를 쐈다 하지만 얘가 다 흡수하고 나서 빛 하나가 아닌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이게 파장입니다.
우리가 싸준 건 하나의 빛이지만 하나의 빛, 뭐 이게 600나노라고 합시다. 그럼 뭐 파란색이라 보인다고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걸 싸준다 하더라도 이 녀석이 충분히 인터랙션하고 이 빛은 나오는 빛들은 이런 웨이브랭스의 다양한성을 갖는 이런 스펙트럼이 관측이 됩니다. 응? 태양빛은 어떨까요? 태양빛도 과연 이렇게 방출이 돼요. 이렇게 컨티뉴으로. 그러니까 블랙바디인가요? 정확하게 블랙바디는 아닌데 블랙바디처럼 해석을 해도 됩니다. 태양은 근데 블랙하지 않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 태양 빛이 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블랙바디라는 것은 여기에서 빛 쐈을 때 인터랙션 하고 다 속에 다 반사가 되면 화이트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 반면에 빛 쏴주면 얘들이 다 흡수를 해서 이제 블랙바디로 보이는 겁니다. 쏘아준 빛을 다 흡수한다 해서 블랙바디예요. 그 다음에 얘 쏘아준 빛이 엄청나게 일단 낮은 에너지다 그러면 얘들이 적외선으로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쏘아준 빛들이 많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빨간 빛으로 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옐로우, 그다음에 블루, 뭐 화이트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경험 잘 못 해봤나? 하여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난로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난로에다가 이렇게 만약 불을 떼면 난로가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이제 난로 색깔이 나와요. 철 색깔이. 그러다가 더 따뜻해지면 이제 빨간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못 봤지만 더 뜨겁게 하면 노란빛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확인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제철소 같은데 용광로 같은데 보면은 막 좀 누리끼리하고 붉으스러운 거 치고는 여기 이제 붉은 것보다 조금 더 노란 쪽에 빛이 나는 것 같더니 그건 좀 온도가 높아지면 물론 TV에서 봤지만 그런 빛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블랙바디라는 것이 이렇게 빛을 흡수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형된 상태에 있는 빛을 사방으로 복사하는, 컨티뉴로 복사하는 그런 값을 얘기한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요 블랙바디 들어간 빛을 다 흡수한 다음에 열평형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레디에이션 하는 것을 바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 그냥 거울 같은 걸 수도 있고 화이트일 수 있으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얘 레디에이션이 굉장히 특이함이 있습니다. 처음에 특이함은 그냥 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특이하면 도저히 이상한데 라는 이거는 이제 좀 이상한데 라는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 기존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뭘까요? 빛이에요. 빛. 이 빛 이론으로 파동 이론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이 이상한 게 나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 얘기할 거냐면 얘가 그냥 이상함이 뭐냐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이렇게 레디에이션 한 녀석들은 이런 녀석 퍼펙트 블랙바디 없지만 대략 블랙바디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냥 메탈이나 우리 아까 주전자에 달궈진 열에 달궈진 주전자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대충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특징을 보면은 온도가 어디 갔어? 요 메터리얼의 온도가 바뀝니다. 온도가 미안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미안합니다. 좀 설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온도에 따라서 그 컬러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온도가 낮을 때는 아주 낮을 때는 적외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보였다가 온도가 적당히 올라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빨간색. 그러다가 온도를 더 올리게 되면 이게 4000 켈빈 정도 되면 약간 빨간색 비슷해 보이고 6000 켈빈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돼갖고 요 인텐시티가 제일 높은 색을 우리 눈에 인지를 합니다. 이런 색깔이 보일 것 같고 8000 켈빈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색깔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빛을 방출하는데 빛을 방출하는 빛들은 이렇게 컨티뉴움 스펙트럼이 되겠고 연속 스펙트럼이 되겠고 얘들은 온도에 따라서 그 레드에서 옐로우로 또는 또 화이트로 컬러가 바뀐다. 비지블한 컬러입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요. 온도를 올려주면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메테리얼과 상관없이 모든 메테리얼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놓고 온도 올렸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또 블랙바디 만들고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6000켈빈은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구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메테리얼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컬러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특징입니다. 메테리얼과 상관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 참 재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톤이 와서 충분히 인터랙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랙션 하게 되면 얘들이 열 표현 상태 있잖아. 그리고 표면 녀석들이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동하게 되는데 이 진동하는 에 의해서 레디에이션 되는 거야.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맥스웰 방정식이 한 EM 레디에이션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풀 수 있겠네. 왜냐면 맥스웰 방정식이 이미 나왔지. 걷다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1800년도 말에는 통계역학이 볼주만 맥스웰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맥스웰 이퀘이션하고 스태티스티컬 피지ክ스 통계역학을 이용하면 금방 풀 수 있겠다 해갖고 통계학자들이 이제 덤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재미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